제발 이 할아비를 용서해다오. 눈이 소복이 쌓인 겨울 공원, 6아이가 서 있습니다. 첫째는 낡은 기타를 튕기며 노래를 부르고, 다섯째는 배고파요 도와주세요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습니다. 막내는 작은 돈통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백발의 노인이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식품그룹 회장 이선호 씨였죠. 회장님의 입에서 오열이 터져 나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가 들썩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위로와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충청도의 한 작은 마을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선호, 훗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식품그룹의 회장이 될 인물이죠. 하지만 그 시절의 선호는 그저 흙먼지 날리는 감자밭에서 아버지의 등을 보며 자라난 평범한 시골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선호의 아버지는 평생을 감자 농사에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밭을 일구던 아버지의 손은 늘 갈라져 있었고 그 틈 사이로 검은 흙이 박혀 있었죠. 어린 선호는 그런 아버지의 손이 싫었습니다. 저렇게 고생해도 먹고 살기 힘든 삶이, 가난이, 그리고 그 가난을 대물림 받을 자신의 운명이 싫었던 겁니다. 20살이 되던 해 선호는 같은 마을의 순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순자 역시 가난한 농가의 딸이었지만 웃음이 예쁘고 마음이 따뜻한 여자였죠. 두 사람은 작은 방 한 칸에서 신혼을 시작했고 곧 첫째 아들 대선이가 태어났습니다. 2년 뒤에는 둘째 대진이까지. 가난했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선호의 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감자밭에 바쳤던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선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죠. 이봐, 잘 지켜라. 그 한마디를 남기고 아버지는 눈을 감았고 선호는 졸지의 가장이 되어 감자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선호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선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농사만 지을 게 아니라 직접 팔아보자고요. 새벽같이 감자를 캐서 장터로 나갔습니다. 다른 상인들보다 일찍 자리를 잡고 더 싱싱한 감자를 더 싼 가격에 내놓았죠. 선호의 감자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아이고, 이 집 감자 참 실하네. 흙도 깨끗하고 믿음직해.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선호의 감자는 맛이 좋기로 소문이 났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겨났죠. 장사가 잘 되니 경쟁자들도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가격에 비슷한 품질로 감자를 파는 상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매출은 서서히 줄어들었고 선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호는 팔다 남은 감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가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대선이와 대진이는 배가 고프다며 칭얼거렸죠. 선호는 무심코 감자를 기름에 튀겨 아이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대선이가 눈을 반짝이며 외쳤습니다. 바삭하게 튀겨진 감자를 한 입 베어 문 순간 선호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감자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튀겨서 팔면 어떨까? 아무도 하지 않는 것, 남들이 따라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감자튀김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부터 선우는 장터에서 감자튀김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장터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죠. 한 봉지, 두 봉지, 감자튀김은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장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감자튀김 장사는 어엿한 가게가 되었고, 가게는 공장이 되었으며, 공장은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선우는 더 이상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식품그룹, 선호그룹의 회장이 된 거죠. 감자튀김으로 시작한 사업은 감자 스낵, 감자 과자까지 영역을 넓혔고 회사는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커질수록 이선호 회장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두 아들이었죠. 첫째 대선이는 착하고 성실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묵묵히 도왔고 감자밭에서 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죠. 반면 둘째 대진이는 공부에도 일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만 좋아했고 뭘 시켜도 대충대충이었죠. 이선호 회장은 첫째에게 감자밭을 맡겼습니다. 회사의 모든 제품은 이 감자밭에서 시작되니까요. 직접 기른 감자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선호 회장의 철학이었습니다. 대선이는 묵묵히 감자밭을 가꿨습니다. 새벽부터 밭에 나가 일하고 해가 질 때까지 흙을 만졌죠. 마치 돌아가신 할아버지처럼요. 그런데 대선이의 마음속에는 다른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밭에서 일할 때면 늘 노래를 흥얼거렸고 쉬는 시간에는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죠. 가수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꿈을 아버지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이 감자밭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대선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대선이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가수 오디션에 합격했습니다. 이선호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토록 아끼는 첫째 아들이 감자밭을 버리고 가수가 되겠다니. 회장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안 된다. 노래는 취미로만 해라. 하지만 대선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든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이 기나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대선이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반대해도 어머니가 눈물로 만류해도 한번 마음먹은 건 돌이킬 수 없었죠. 결국 대선이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기타 하나와 옷가지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이선호 회장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을 배웅하러 나온 게 아니었죠. 막으려고 나온 겁니다. 회장님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 가방 내려놔라.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야 합니다. 네가 나가면 다시는 이 집 문턱 밟지 마라. 그 한마디에 대선이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죠. 만약 뒤를 돌아보면 다시는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대선이는 묵묵히 걸음을 옮겼고 이선호 회장은 아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2층 창문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어느 쪽 편도 들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은 그저 찢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선이는 집을 떠났습니다. 가수가 되겠다는 꿈 하나만 품고 맨몸으로 서울행 버스에 올랐죠. 서울에 도착한 대선이는 오디션에 합격한 기획사로 향했습니다. 작은 건물의 허름한 사무실이었지만 대선이에게는 꿈의 시작점이었죠.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노래 연습을 했고 춤도 배웠습니다. 데뷔만 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데뷔 소식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기획사 사장이 대선이를 불렀습니다. 대선아, 미안하다. 우리 회사가 문을 닫게 됐어. 부도였습니다. 기획사는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대선이는 졸지에 거리로 내몰렸죠. 그동안 모아둔 돈도 없었습니다. 월급이라고 받은 건 푼돈에 불과했으니까요. 집에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는 문턱을 밟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무엇보다 실패한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성공해서 당당하게 돌아가고 싶었죠. 그게 대선이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대선이의 떠돌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밤무대를 전전하며 노래를 불렀고 작은 행사장이든 술집이든 부를 곳이 있으면 어디든 갔죠. 하루하루가 팍팍했지만 노래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한편 대선이가 떠난 뒤 이선호 회장의 집에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회장님은 입버릇처럼 대선이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했지만 밤마다 아들 방 앞을 서성이곤 했죠. 첫째가 쓰던 방은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차마 정리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을까요? 여보, 대선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술잔만 기울일 뿐이었죠. 입으로는 아들을 내쳤지만 마음으로는 단 하루도 아들 걱정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감자밭은 둘째 대진이에게 맡겨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진이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죠. 형이 떠난 자리를 자신이 채워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본성은 숨길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대진이는 점점 게을러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밭에 나가는 대신 늦잠을 잤고 일은 직원들에게 떠넘겼죠. 회식이라는 명목으로 술자리가 잦아졌고 관리는 뒷전이었습니다. 감자밭은 서서히 황폐해져 갔습니다. 이선호 회장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아들을 믿고 있었죠. 그 무렵 무명 가수 대선이는 어느 작은 카페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라고는 몇 명 없는 한산한 카페였지만 대선이는 최선을 다해 노래했죠. 그때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던 한 여자가 대선이의 노래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알바생 김유미, 훗날 대선이의 아내가 될 여자였죠. 유미는 대선이의 노래에 빠져들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었고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묻어났죠. 공연이 끝나고 유미는 조심스럽게 대선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노래 정말 좋았어요. 특히 마지막 곡이요. 감사합니다. 대선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순간 유미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죠. 운명이란 게 있다면 아마 이런 순간을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대선이와 유미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카페 공연이 끝나면 함께 야식을 먹었고 쉬는 날이면 한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유미는 대선이의 노래를 좋아했고 대선이는 유미의 웃음을 좋아했습니다. 가난한 무명 가수와 카페 알바생 가진 건 없었지만 서로가 있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유미는 대선이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가끔 먼 곳을 바라보며 쓸쓸한 눈빛을 하는 대선이가 궁금했지만 말하고 싶을 때 말해주겠거니 생각했죠. 대선이 역시 자신이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집과는 이미 인연을 끊었으니까요. 지금의 자신은 그저 노래 하나로 살아가는 가난한 가수일 뿐이었습니다. 만남 1년 만에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예식장 대신 작은 교회에서 하객 수십 명 대신 친한 친구 몇 명만 모아놓고 소박하게 식을 올렸죠. 유미의 웨딩드레스는 중고였고 대선이의 양복은 빌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세상 누구보다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도 평생 당신 곁에 있을게. 그렇게 두 사람의 새 출발이 시작됐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이 신혼집이었지만 사랑이 있으니 춥지 않았습니다. 결혼 이듬해 첫째 다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로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안았을 때 대선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아버지가 된 겁니다. 문득 자신의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토록 미웠던 아버지가 이상하게도 그리웠죠. 2년 뒤 둘째 다인이가 태어났고 또 2년 뒤 셋째 다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늘어날수록 생활은 팍팍해졌지만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죠. 유미는 불평 한마디 없이 아이들을 돌봤고 대선이는 밤무대를 더 뛰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넷째 준호, 다섯째 준서, 여섯째 준우까지 연달아 태어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6아이를 먹여 살리기에 밤무대 수입은 턱없이 부족했죠.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컸고 그만큼 돈이 들었습니다. 밥값, 옷값, 교육비까지. 대선이는 잠을 줄여가며 공연을 뛰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대선이는 아이들이 잠든 방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유미가 조용히 다가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더 잘해주고 싶은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유미는 대선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게 유미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죠. 그날 밤 대선이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집에 돌아갈까, 아버지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까?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가면 그건 아버지가 옳았다고 인정하는 꼴이니까요. 무엇보다 아버지는 다시는 문턱을 밟지 말라고 했습니다. 설령 돌아간다 해도 받아줄지 알 수 없었죠. 대선이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노래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을까? 그때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감자밭에 나가 아버지를 도왔던 기억, 흙냄새를 맡으며 감자를 캐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그래, 감자 농사. 그건 자신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대선이는 결심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시골로 내려가자고. 작은 땅을 사서 감자 농사를 시작하자고. 유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죠. 여보,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싶어. 농사요? 응, 감자 농사. 나 어릴 때부터 해왔던 거야. 아이들 키우기에도 시골이 더 좋을 것 같고. 유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하고 싶은 거라면 나는 어디든 따라갈게요. 그 한마디에 대선이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대선이 가족은 서울을 떠나 충청도의 한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우연인지 운명인지 그곳은 대선이의 할아버지가 평생 감자를 키웠던 바로 그 땅과 멀지 않은 곳이었죠. 작은 땅을 사고 허름한 집을 얻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유미에게는 모든 게 낯설었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죠. 대선이는 다시 흙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밑에서 배웠던 대로 감자를 심고 가꿨죠. 이선호 회장의 피를 받아서일까요? 대선이의 손에서 자란 감자는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만큼
탐스럽게 연그러 갔습니다. 대선이의 감자 농사는 순조롭게 시작됐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밑에서 배운 것들이 하나둘 떠올랐고 손이 기억하고 있었죠. 새벽같이 일어나 밭에 나갔고 해가 질 때까지 흙을 만졌습니다. 유미는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틈틈이 남편을 도왔고 큰아이들도 하나둘 밭일을 거들기 시작했죠. 첫째 다은이는 특히 아버지를 잘 따랐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였지만 동생들을 챙기고 부모님을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대선이는 그런 큰딸이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학원 다니고 놀 나이인데 자기 딸은 밭에서 감자를 캐고 있으니까요. 다은아, 힘들면 쉬어도 돼. 아니에요, 아빠. 저 이거 재밌어요. 다은이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예쁘던지 대선이는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죠. 반드시 성공해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해주겠다고 속으로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감자가 수확되기 시작하자 대선이는 직접 트럭에 싣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더 싱싱하고 더 좋은 감자를 더 싼 가격에 내놓았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대선이네 감자는 맛이 다르다고, 품질이 좋다고, 단골이 생기고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3년이 지나자 대선이는 단순히 감자를 파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유통사업을 시작한 거죠. 직접 기른 감자뿐 아니라 주변 농가의 질 좋은 감자를 모아 식당과 급식업체에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가격에 믿을 수 있는 품질. 그게 대선이의 철학이었죠. 사업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트럭 한 대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창고도 생기고 직원도 몇 명 두게 됐죠. 감자밭도 넓어졌습니다. 대선이는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게 분명했습니다. 사업 수완이 보통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사이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첫째 다은이는 15살이 됐고 막내 준우도 어느덧 5살이 됐죠. 큰 집은 아니었지만 가족 8명이 오순도순 모여 사는 집에는 늘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다은이는 아버지를 닮아 노래를 잘했습니다. 밭에서 일할 때면 늘 노래를 흥얼거렸고 학교 행사 때마다 무대에 올랐죠. 대선이는 그런 딸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다은아, 넌 뭐가 되고 싶어? 저요? 가수요. 아빠처럼 노래 부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대선이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은 이루지 못한 꿈이었지만 딸은 꼭 이루게 해주고 싶었죠. 이번에는 아버지처럼 반대하지 않겠다고 아낌없이 지원해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본가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둘째 대진이에게 맡겨진 감자밭은 해가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었죠. 대진이는 처음 몇 달만 열심히 하는 척했을 뿐 곧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건 무리였고 밭에 나가봤자 대충 둘러보다 돌아오기 일쑤였죠. 관리는 직원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자신은 사무실에 앉아 결제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회식이라는 명목으로 술자리가 잦아졌고 골프며 여행이며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감자밭은 주인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 즈음 대진이는 최수연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수연은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여자였죠. 명품 가방, 고급차, 호화로운 생활. 시댁이 재벌이라는 사실에 눈이 멀어 결혼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대진이와 수연 두 사람은 서로의 욕심이 잘 맞았죠. 감자밭이 망가지면서 감자 품질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호그룹의 주력 상품인 감자 스낵과 감자튀김의 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불만이 쏟아졌죠. 매출은 서서히 하락했고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대진이는 그게 자기 탓인 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죠. 이선호 회장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둘째가 보고하는 내용만 믿었으니까요. 대진이는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열심히 하는 척 연기를 잘했죠. 보고서에는 온통 좋은 말만 가득했고 문제가 생기면 남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동안 두 형제의 삶은 완전히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가난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있었고 한쪽은 부유했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었죠. 운명의 수레바퀴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가혹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전국을 강타했고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죠. 특히 감자 농사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감자밭이 말라붙었고 수확량은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선호 그룹에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감자가 없으면 주력 상품을 만들 수 없으니까요. 감자튀김도, 감자 스낵도, 감자 과자도 모두 멈춰야 할 판이었죠. 해외 수입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이상 기후로 어디나 사정은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선호 회장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뒤져서라도 감자를 구해와야 했죠. 비서 김 실장을 대동하고 직접 현장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70고개를 바라보는 나이에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 감자밭은 자신의 전부였으니까요.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이선호 회장이 가는 곳마다 소식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감자가 있긴 했지만 품질이 형편없었고 양도 턱없이 부족했죠. 발품을 팔아도 원하는 감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죠.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김 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이선호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찾아보자. 분명 어딘가에는 있을 거야. 며칠째 헛걸음만 하던 어느 날 이선호 회장의 귀에 흥미로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에 감자 농사가 유독 잘된 곳이 있다는 거였죠. 전국이 흉년인데 그곳만 풍년이라니 믿기 어려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차가 시골길을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딘가 본 것 같은 산새, 농가 밭의 배치가 묘하게 기억을 건드렸죠. 설마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이선호 회장은 애써 무시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그곳에서 이선호 회장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펼쳐진 감자밭이 그야말로 장관이었거든요. 푸르게 자란 감자 잎사귀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흙 속에는 탐스러운 감자들이 가득 연그러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이 가뭄에 시달릴 때 이곳만은 물 관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죠. 대단하군. 이걸 누가 가꾸고 있는 거지? 이선호 회장이 감탄을 내뱉으며 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일하고 있는 게 보였죠. 햇볕에 그을린 얼굴, 흙이 묻은 작업복. 열심히 감자를 캐는 그 뒷모습이 어쩐지 낯익었습니다. 회장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 체형, 저 어깨 너비, 저 움직임. 설마 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죠. 그때 밭에서 일하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서로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아, 아버지. 대선이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호미가 땅바닥에 툭 떨어졌죠. 이선호 회장 역시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이 이런 곳에서 감자를 캐고 있다니. 대선아,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첫마디 만마디였지만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10년 전 다시는 문턱을 밟지 말라고 내쳤던 게 자신인데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대선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망도 그리움도 미안함도 한꺼번에 밀려왔죠.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감자 찾으러 오셨죠? 마음껏 가져가세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죠. 이선호 회장은 한참을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감자밭에 서 있는 아들. 그 모습이 젊은 시절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대선아, 이게 다 내 밭이냐? 네, 제가 10년 넘게 가꿨습니다. 그 말에 이선호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었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훌륭하게요. 그날 저녁 대선이는 아버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유미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 앞에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앉았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둘 다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상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각 해온 감자로 만든 감자전,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유미의 손맛이 고스란히 담긴 밥상이었죠. 이선호 회장은 며느리의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아들이 어떤 여자와 결혼했는지 1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며느리 김유미입니다. 유미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선호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수수하지만 단정한 차림새, 맑고 따뜻한 눈빛.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여자와 가정을 꾸렸는지 단번에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 고생이 많았겠구나.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유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이랑 아이들이랑 함께여서요. 그 말에 대선이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함께 겪으며 쌓아온 신뢰가 그 작은 손짓에 담겨 있었죠. 그때 방문이 열리며 아이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첫째 다은이를 시작으로 다인이, 다연이, 준호, 준서, 그리고 막내 준우까지 6아이가 줄줄이 들어와 할아버지 앞에 섰죠. 이선호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아이들이다? 네, 아버지. 제 자식들입니다. 손주가 6이에요. 대선이가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선호 회장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죠. 큰아이는 벌써 다 큰 처자였고 막내는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들은 이렇게 대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선호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살면서 이렇게 많이 운 적이 있었던가. 기쁨인지 슬픔인지 후회인지 감사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선이와 이선호 회장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시골 특유의 고요함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죠.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마주 앉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대선아, 미안하다. 이선호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10년이 걸렸죠. 네 꿈을 막았던 거, 집에서 내쫓았던 거, 다 내 잘못이다. 아비 노릇 제대로 못했어.
대선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말도 없이 떠나서 연락도 안 하고 걱정 많이 시켜드렸죠. 그래도 넌 내 힘으로 이만큼 일궈냈잖아. 이 감자밭을 보고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러웠다. 이선호 회장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대선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아버지의 입에서 자랑스럽다는 말을 듣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별을 바라봤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쌓인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이선호 회장은 본가로 돌아가면서 대선이에게 제안했습니다. 대선아,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니? 회사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대선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제가 일군 이 밭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랑 자주 연락하고 명절 때는 찾아뵐게요.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알아야 하니까요. 이선호 회장은 아쉬웠지만 아들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강요하지 않기로요. 10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한편 이선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지방 행차 소식은 본가에도 전해졌습니다. 둘째 대진이는 아버지가 감자를 구하러 전국을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에 콧방귀를 뀌었죠. 아버지도 참 그냥 직원들 시키면 될걸. 그 연세에 뭘 직접 다니셔. 대진이의 아내 수연은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그러게요. 시아버님도 이제 은퇴하실 때 됐는데 언제까지 일선에 계시려고 그러시는지. 두 사람에게 시아버지의 고생 따위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신경 쓰이는 건 오직 하나, 자신들의 자리였죠. 대진이는 형이 떠난 뒤 회사에서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감자밭을 살려냈다는 공로로 사장 자리까지 올랐으니까요. 물론 실상은 달랐습니다. 감자밭은 그의 손에서 망가지고 있었고 회사 실적도 예전 같지 않았죠. 하지만 보고서를 교묘하게 꾸미고 문제는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며 위기를 모면해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버지가 돌아오면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선이를 만났다. 대진이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형? 그 형이 살아있었단 말인가?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형이? 형이요? 어디서요? 충청도에서 감자 농사 짓고 있더라. 그것도 아주 잘. 이번 흉년에도 저 혼자 풍년이야. 이선호 회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대진이는 속이 타들어갔죠. 형이 돌아온다? 그것도 성공한 모습으로.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그날 밤 대진이와 수연은 방에서 머리를 맞대고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 이거 큰일 아니에요? 시아버님이 형님한테 회사 맡기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말이야. 형이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거야? 수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요. 그렇게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검은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형제의 재회가 누군가에게는 위기의 신호탄이었던 거죠. 평화로워 보이던 재벌가에 보이지 않는 아문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대선이 가족이 본가에 처음 방문한 날 집안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선호 회장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다며 들떠 있었고 어머니 순자도 손수 음식을 준비하며 첫째 며느리와 손주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죠. 하지만 그 설렘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둘째 대진이 부부였죠. 어머니, 오늘 형님 가족이 온다면서요? 수연이 시치미를 뚝 떼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화난 표정으로 대답했죠. 그래, 10년 만이야. 손주가 6이나 된다지 뭐니. 어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수연의 눈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주가 6? 자신은 아이가 없었죠. 아이를 낳으면 몸매가 망가진다며 미뤄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형님 가족에게 손주 자리까지 빼앗긴 기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대선이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낡은 승합차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내렸죠. 첫째 다은이가 동생들 손을 잡고 내렸고 막내 준우는 아빠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소박한 옷차림, 수수한 모습. 하지만 아이들의 눈은 맑고 건강했죠. 아버지,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대선이가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유미도 나란히 허리를 숙였죠. 순자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대선아, 유미야, 애들아. 보고 싶었다. 정말 보고 싶었어? 할머니가 손주들을 하나하나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들도 처음 보는 할머니였지만 거부감 없이 품에 안겼죠. 핏줄은 속일 수 없는 법이니까요. 이선호 회장도 눈시울을 붉히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한쪽에 서 있던 대진이 부부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형님 가족의 소박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속으로 비웃었죠. 대진이는 아버지가 형만 바라보는 게 불쾌했습니다. 10년간 자신이 곁을 지켰는데 형이 나타나니까 자신은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죠. 저녁 식사 자리는 표면적으로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이선호 회장은 연신 손주들에게 먹을 것을 권했고 순자는 유미의 손을 잡고 고생했다며 눈물을 글썽였죠. 하지만 그 온기에서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다은이가 노래를 잘한다며? 이선호 회장이 큰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다은이가 수줍게 대답했죠. 네, 할아버지. 저 가수가 되고 싶어요. 호, 아버지를 닮았구나. 나중에 한 곡 불러주렴. 회장님의 눈가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대선이가 어릴 적 노래하던 모습이 오버랩 됐죠. 그 순간 대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회사 보고 드릴 게 있는데요. 하지만 이선호 회장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오늘은 회사 얘기하지 말자. 오랜만에 가족이 모였는데 대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형이 돌아온 뒤로 아버지의 관심은 온통 그쪽에만 쏠려 있었죠. 수연이 남편의 손을 슬쩍 잡으며 눈빛을 보냈습니다. 참으라는 신호였죠. 식사가 끝나고 대진이 부부는 자신들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수연이 폭발했죠. 이게 말이 돼요? 10년간 당신이 회사 지켰는데 형님 하나 나타났다고 이렇게 무시당해요? 나도 알아, 나도. 대진이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했죠. 형은 집 나가서 편하게 농사나 짓고 있었는데 자신은 아버지 밑에서 온갖 눈치를 보며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형이 공로를 가로채려 한다?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해요. 형님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수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대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 어두운 계획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대진이는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사업을 방해할 방법을 찾은 거죠. 대선이가 납품하는 거래처들에 손을 썼습니다. 더 싼 가격을 제시하며 거래선을 빼앗으려 했고 업계의 대선이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렸죠. 저 사람 예전에 재벌가 버리고 도망친 사람이래. 감자 품질도 과장됐다더라. 하지만 대선이의 감자는 품질로 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신뢰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죠. 거래처들은 루머에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대선이의 감자를 더 찾았습니다.
대진이의 첫 번째 계략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젠장, 이것도 안 되네. 대진이가 짜증을 내며 술잔을 내려놨습니다. 수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 이렇게 찔끔찔끔해서는 안 돼요.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요. 확실한 방법이라니? 형님이 아예 회사에 관심 못 갖게 만드는 거죠. 아니, 관심 가질 여유가 없게 만들어야 해요. 수연의 말에 대진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죠.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대선이는 그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줄도 모른 채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화해한 뒤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자주 만나게 돼 좋아했죠. 다은이는 벌써 할아버지에게 노래를 불러드렸고 이선호 회장은 손녀의 재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선아, 다은이 가수 시켜야겠다. 내가 지원할게. 아버지,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야, 내 손녀인데 내가 해줘야지. 네 꿈을 막았던 게 평생 한이다. 다은이는 꼭 성공시켜야 해. 이선호 회장의 눈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선이는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죠. 아버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몰랐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두 가족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갈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불과했습니다. 대진이 부부의 초조함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아버지 이선호 회장은 형 대선이와 시간을 보내는 걸 즐거워했고 손주들 이야기만 나오면 눈을 반짝였죠. 특히 큰손녀 다은이의 노래 실력에 푹 빠져서 직접 음악 선생님을 알아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완전히 형님 가족한테 빠지셨어요. 우리는 안중에도 없으시잖아요. 수연이 침대에 앉아 손톱을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대진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술을 홀짝였죠. 형이 회사에 들어오면 끝이야. 아버지가 형한테 회사 넘기실 게 뻔해. 그러니까 뭔가 해야 한다니까요. 찔끔찔끔 해봤자 소용없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대진이는 고개를 떨궜죠.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형은 피를 나눈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욕심이 이성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대진이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깔끔하지 못한 일을 처리해주는 사람이었죠. 술자리에서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 어떤 사람을 좀 곤란하게 만들어줬으면 해서요. 죽이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크게 다치게 해서 한동안 일을 못하게요. 그 말을 들은 남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거죠. 그 정도면 얼마든지. 근데 돈은 넉넉히 줘야 해. 대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악마와의 거래가 시작됐죠.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 형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 대진이는 그게 최선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 즈음 대선이 가족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감자 사업은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특히 첫째 다은이는 할아버지가 소개해준 음악 선생님에게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꿈이 한 발짝 가까워진 기분이었죠. 아빠, 나 요즘 너무 행복해요. 다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선이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우리 다은이가 행복하면 아빠도 행복해. 유미도 옆에서 흐뭇하게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을 지나 이제야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죠.
아버지와도 화해했고 아이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게 됐으니까요. 그날 저녁 대선이 부부는 아이들을 집에 두고 외출했습니다. 다음 날 있을 거래처 미팅 준비 때문이었죠. 큰딸 다은이에게 동생들을 맡기고 밤늦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은아, 동생들 잘 봐. 준우 잠들기 전에 우유 먹이고.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다은이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유미는 괜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별일 있겠어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차가 어둑한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대선이가 운전대를 잡았고 유미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라디오에서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자주 틀던 그 노래였죠. 여보, 이 노래 기억나요? 그럼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노래잖아. 대선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유미도 따라 웃었죠. 그 순간 뒤에서 눈부신 헤드라이트가 쏟아졌습니다. 굉음을 내며 트럭 한 대가 무섭게 달려오고 있었죠. 다음 날 새벽 다은이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상했죠. 부모님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밤늦기 전에 온다고 했는데 불안한 마음에 엄마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빠 핸드폰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집 앞에 경찰차가 멈춰섰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문을 열고 나가자 경찰관 2명이 무거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혹시 이대선 씨 자녀 맞니? 네. 그런데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구나. 부모님이 어젯밤 교통사고를 당하셨어. 다은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교통사고? 부모님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빠 엄마는 괜찮은 거예요? 경찰관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다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안 돼. 안 돼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고 해요. 집안에서 동생들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눈을 비비며 나온 아이들. 다인이가 언니의 모습을 보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언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다은이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죠? 아빠 엄마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어린 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막내 준우가 맨발로 뛰어나와 누나에게 매달렸습니다. 누나, 엄마는? 엄마 어디 있어? 그 한마디에 다은이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7살 막내는 아직 죽음이 뭔지도 몰랐죠. 다은이는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말없이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6아이에게 아무런 온기도 주지 못했죠.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했던 가족이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시작에 누가 있는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이선호 회장은 첫째 아들과 며느리의 영정 사진 앞에서 오열했죠. 겨우 화해하고 이제 막 다시 시작하려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보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선아, 이 아비를 두고 왜 먼저 가는 거냐? 회장님의 울음소리가 장례식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순자도 며느리 유미의 관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착하고 다정했던 며느리. 손주들을 정성껏 키워낸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6남매는 장례식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첫째 다은이는 검은 상복을 입고 동생들 곁을 지켰죠.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동생들은 어떡하나.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막내 준우가 엄마는 언제 일어나? 라고 물었을 때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죠. 둘째 다인이는 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15살, 아직 세상 물정 모를 나이였지만 부모님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알았죠. 셋째 다연이는 멍하니 영정 사진만 바라봤고 넷째 준호는 울음을 삼키느라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다섯째 준서는 형 손을 잡고 두려운 눈으로 주위를 살폈고 막내 준우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언니들 사이를 왔다 갔다 했죠. 대진이 부부는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수연이 남편에게 살짝 속삭였습니다. 이제 저 애들 어떡하죠? 설마 시아버님이 우리 집에 데려오시는 건 아니겠죠? 글쎄, 아버지 성격에 그러실 것 같은데. 대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형을 제거하긴 했지만 그 자식들까지 떠안게 될 줄은 몰랐죠. 장례가 끝난 뒤 이선호 회장은 손주들을 본가로 데려왔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부모를 잃은 어린 것들을 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대선이가 살던 시골집은 정리하고 아이들은 할아버지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얘들아, 이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자. 응? 여기가 네 집이야. 이선호 회장이 손주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다은이가 대표로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동생들과 살아가야 한다는 막막함. 하지만 지금은 버텨야 했죠. 자신이 엄마 역할을 해야 했으니까요. 순자 할머니는 손주들을 위해 방을 정리하고 따뜻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보며 연신 눈물을 닦았죠. 대선이와 닮은 다은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따뜻하지 않은 눈빛도 있었습니다. 대진이 부부는 식탁에 앉지도 않았죠. 수연은 손주들이 밥 먹는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며 인상을 썼습니다. 저렇게 6명이나. 밥값이 얼마야? 조용히 해. 아버지 들으시면 어쩌려고. 대진이가 아내를 제지했지만 속마음은 비슷했죠. 저 애들이 눈의 가시 같았습니다. 형의 핏줄이니까요. 형을 제거했는데 저 애들이 남아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면 저 애들이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까지 엄습했죠. 며칠이 지나자 대진이 부부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거실에 있으면 일부러 한숨을 쉬거나 시끄럽다며 눈을 흘겼죠. 식사 시간에도 따로 먹었고 아이들과 마주치는 걸 피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은 남편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습니다. 저 애들 이 집에서 내보내야 해요. 시아버님이 저 애들한테 재산 다 물려주시면 어떡해요? 그렇다고 어떻게 내보내? 아버지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프실 정도로 아끼시는데. 방법이 있어요. 시어머님을 이용하면 돼요. 수연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습니다. 시어머니 순자는 미신을 잘 믿는 편이었죠. 점집에 자주 다녔고 굿이나 부적 같은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 약점을 이용하면 됐습니다. 수연은 미리 알아둔 점쟁이와 짜고 시어머니를 그 점집으로 유인했습니다. 요즘 몸이 안 좋으시다며 용한 곳이 있다고 꼬드긴 거죠. 순자는 별 의심 없이 며느리를 따라 나섰습니다. 점집에 도착하자 점쟁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집안에 좋지 않은 기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좋지 않은 기운이라니요? 최근에 새로 들인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들에게서 사기가 느껴집니다. 특히 어린 것들,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는 원기가 붙어 있어요. 순자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점쟁이는 더욱 겁을 줬죠.
이대로 두시면 집안 어른들 건강이 위험합니다. 죽은 부모가 귀신이 되어 산 사람을 데려가려 한다는 겁니다. 빨리 내보내셔야 해요. 그 말에 순자의 몸이 벌벌 떨렸습니다. 아들 대선이 내외가 죽은 것도 모자라 손주들까지 불길한 존재라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점쟁이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순자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내쫓도록 부추기기만 하면 됐죠. 그날 밤 수연은 시어머니에게 또 한 번 독을 품었습니다. 어머니, 점쟁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어둡잖아요. 저도 악몽을 꿨거든요. 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씨앗은 뿌려졌고 싹이 트기 시작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육남매는 다가올 폭풍을 예감조차 하지 못한 채 낯선 집에서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계략은 점점 더 교묘해져 갔습니다. 점쟁이의 말을 듣고 온 뒤로 시어머니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죠. 손주들을 볼 때마다 점쟁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원기가 붙어 있다는 말, 산 사람을 데려간다는 말. 미신이라고 치부하기엔 최근 집안 분위기가 너무 어두웠죠. 수연은 불을 더 지폈습니다. 밤마다 시어머니 방에 찾아가 은근슬쩍 불안감을 심어줬죠. 어머니, 오늘 아버님 기침하시던 거 보셨어요? 괜히 걱정되네요. 어머니, 제가 또 악몽을 꿨어요. 형님 내외분이 나와서 저를 잡아끄는 꿈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순자의 얼굴은 사색이 됐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점쟁이의 경고와 맞물리면서 공포는 점점 커져갔죠. 급기야 순자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대선이가 나타나 어머니, 왜 제 아이들을 보살피지 않으세요? 라고 원망하는 꿈. 잠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수연이 마지막 카드를 꺼낸 거죠. 자신의 금반지를 몰래 빼서 다은이의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시끌시끌할 때 일부러 호들갑을 떨었죠. 어머니, 제 금반지가 없어졌어요. 분명히 서랍에 뒀는데. 순자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뭐, 금반지가 없어졌다고? 네, 결혼할 때 친정 어머니가 주신 건데. 어머니, 혹시 보신 거 없으세요?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온 가족이 반지를 찾느라 분주했죠. 그때 수연이 능청스럽게 다은이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혹시 저 가방은 뒤져봤나요? 다은이는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순간 그 안에서 금반지가 굴러나왔죠. 모두의 시선이 다은이에게 쏠렸습니다. 이건 제가. 다은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자신은 넣은 적이 없었죠.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수연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도둑이야. 조카가 도둑질을 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점쟁이의 말이 진짜였구나. 저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기운이 붙어 있다더니 이제는 도둑질까지. 이성은 사라지고 두려움만이 마음을 지배했죠. 너희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은이가 무릎을 꿇었죠. 할머니, 저는 정말 안 그랬어요. 믿어주세요. 닥쳐. 증거가 뻔한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해. 너희 부모가 죽더니 너희까지 이 집을 망치려 드는구나. 당장 나가. 다인이가 언니를 감쌌습니다. 할머니, 언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발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점쟁이의 말, 수연의 세매, 그리고 도둑질 사건까지
모든 게 맞물려 할머니의 이성을 마비시켰죠. 수연은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결국 6남매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겨울 한복판이었죠. 첫째 다은이는 아버지의 낡은 기타 하나만 챙겼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곁에 두던 그 기타, 유일하게 부모님의 체온이 남아있는 물건이었죠. 애들아, 언니 따라와. 우리 어떻게든 살아볼 거야. 다은이는 눈물을 삼키며 동생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막내 준우는 영문도 모른 채 누나 손을 꼭 쥐었죠. 배가 고프다고 추우니까 집에 들어가자고 했지만 더 이상 돌아갈 집은 없었습니다. 그 시각 이선호 회장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쫓겨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며칠 뒤 돌아왔을 때 집에 아이들이 없자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손주들은 어디 갔어? 그 애들 집안에 있는 돈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연이 미리 가르쳐준 대로였죠. 이선호 회장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봤어요. 큰애가 금고에서 돈을 꺼내 가방에 넣는 걸.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 사라졌더라고요. 회장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선이의 아이들이 그럴 리가. 하지만 아내가 직접 봤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아이들이 쫓겨난 그날 밤 대진이 부부는 거실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최상급 한우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죠. 수연이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축배를 들어요. 우리의 승리를 위해. 알턴이가 빠졌네. 드디어 저 애들 내보냈다. 대진이도 홀가분한 표정으로 고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형을 제거하고 형의 자식들까지 내쫓았으니 이제 회사는 자신의 것이나 다름없었죠. 두 사람은 그렇게 축제 분위기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6남매는 차가운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죠. 아는 사람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첫째 다은이는 동생들을 데리고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칼바람이 불었지만 피할 곳이 없었죠. 누나, 나 배고파. 막내 준우가 울먹였습니다. 다은이는 주머니를 뒤졌지만 돈은 한 푼도 없었죠. 쫓겨나면서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으니까요. 준우야, 조금만 참아. 누나가 어떻게든 해볼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17살 소녀가 5 동생을 데리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은이는 아버지의 기타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기타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죠. 아빠, 엄마, 저 어떡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죠. 동생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다은이는 눈물을 닦고 기타를 쳤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즐겨 부르던 그 노래를요. 손이 얼어서 손가락이 뻣뻣했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래라도 부르면 조금은 따뜻해질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6남매는 공원을 전전하며 구걸로 연명했죠. 막내 준우가 배고파요라고 쓴 팻말을 들고 다은이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면 그걸로 빵 몇 개를 샀죠. 굶는 날도 있었고 추위에 떠는 밤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밤 6남매는 공원 벤치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죠. 다은이가 기타를 치며 아버지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주고 싶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공원을 지나가던 한 노인이 발걸음을 멈췄죠. 이선호 회장이었습니다. 손주들을 찾아 헤매던 중이었죠. 아이들이 돈을 훔쳐 도망갔다는 말을 믿을 수 없어서 직접 수소문하고 다녔던 겁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회장님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 멜로디, 그 가사.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저건 대선이가 즐겨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흥얼거리던, 그래서 귓가에 익은 그 노래. 발걸음이 저절로 노래소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벤치 위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왔죠. 순간 이선호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다은아? 기타를 치던 다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였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선호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너희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더기가 된 아이들의 옷, 얼어붙은 손, 수척해진 얼굴. 그 모습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다은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할머니한테 쫓겨났어요. 그 한마디에 이선호 회장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눈 위에 털썩 주저앉아 손주들을 끌어안았죠. 차가웠습니다. 아이들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이 못난 할아비를 용서해라. 회장님이 오열했습니다. 육남매도 할아버지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죠. 눈이 펑펑 내리는 공원에서 7사람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선호 회장은 손주들을 데리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며칠간 굶고 얼어서 몸 상태가 엉망이었죠. 특히 막내 준우는 심한 감기에 걸려 열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다고 말했을 때 회장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준우야.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해. 아이들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동안 이선호 회장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내 순자가 손주들이 돈을 훔쳐 도망갔다고 했는데 아이들 말은 완전히 달랐죠.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쫓겨났다고. 다은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아이는 울먹이며 모든 걸 털어놨죠. 작은 할머니가 제 가방에서 금반지가 나왔다고 도둑이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안 그랬는데 할머니가 나가라고, 저희 다 나가라고 하셨어요. 이선호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수연, 그 며느리가 뭔가 꾸민 게 분명했죠. 처음부터 대선이 가족을 탐탁지 않게 여기더니 결국 이런 짓을 저지른 겁니다. 회장님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 가족들을 모았죠. 순자, 대진이, 수연. 3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선호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죠. 설명해봐. 손주들이 왜 공원에서 거짓골을 하고 있었는지. 순자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대진이는 시선을 피했고 수연만이 태연한 척 대답했죠. 아버님, 그 애들이 도둑질을 해서 내보낸 거예요. 제 금반지를 훔쳤거든요. 금반지? 그게 전부냐? 네, 증거가 뻔한데 어쩌겠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수연의 말에 이선호 회장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거짓말인 게 뻔히 보였죠. 그때 이선호 회장의 비서 김 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회장님,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그래? 밖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진이 부부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이선호 회장에게 김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점쟁이라는 자가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대진이 도련님께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슨 내용인데? 교통사고.
대선 도련님 내외분의 사고 말입니다. 그게 사고가 아니었다고. 대진 도련님이 사주한 거라고. 이선호 회장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대선이 부부의 사고가 대진이가 꾸민 일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확실한 거냐? 점쟁이가 증거를 갖고 있답니다. 녹음 파일이라고. 대진 도련님이 직접 의뢰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회장님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죠. 설마 그럴 리가. 아무리 철없는 놈이라도 형을 죽이다니. 친형을 죽이다니. 김 실장이 점쟁이를 데려왔습니다. 돈에 눈이 먼 그자는 협박이 먹히지 않자 아예 회장에게 직접 증거를 팔려고 한 거였죠.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형님을 좀 곤란하게 만들어줬으면 해서요. 죽이고 그런 건 아니고 크게 다치게 해서 한동안 일을 못하게. 그 정도면 얼마든지. 근데 돈은 넉넉히 줘야 해. 대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틀림없었죠. 이선호 회장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죠. 아들을 죽인 게 아들이었다니. 이선호 회장은 비틀거리며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대진이 부부는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직감했죠. 뭔가 들켰다는 걸.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대진이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닥쳐. 이선호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평생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의 모습은 처음이었죠. 네가 형을 죽였어? 그 한마디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순자가 비명을 질렀고 수연은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섰죠. 대진이는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말해. 네가 형을 죽인 거냐고. 이선호 회장이 포효했습니다. 대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증거를 갖고 있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전 형을 죽이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다치게 하려고. 크게 다쳐서 회사에 신경 못 쓰게. 그런데 그놈들이 일을 너무 크게. 대진이가 횡설수설했습니다. 변명을 하면 할수록 더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죠. 이선호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이 짐승 같은 놈. 네 형이야, 네 형. 피를 나눈 형을 어떻게 해. 순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수연은 도망치려다 김 실장에게 붙잡혔죠. 경찰이 출동했고 대진이 부부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저 감옥 가기 싫어요. 수연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대진이가 울며 매달렸지만 이선호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죠. 형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대진이가 청부업자를 사서 교통사고를 위장했다는 것, 수연이 점쟁이와 짜고 아이들을 내쫓았다는 것, 두 사람은 살인죄, 살인교사죄, 아동유기죄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됐죠. 재판 결과 대진이는 무기징역을, 수연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선호 회장은 법정에서 아들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대진이. 그 뒷모습을 보며 회장님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두 아들을 다 잃은 셈이었습니다. 한 명은 죽음으로, 한 명은 죄로. 그날 밤 이선호 회장은 손주들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많이 회복돼 있었죠. 다은이가 할아버지를 보자 일어나 반겼습니다. 할아버지, 오셨어요? 회장님은 손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죠. 6 아이 앞에서 칠순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너희 아빠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이 못난 할아비를 용서해 주겠니?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은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죠.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속으신 거잖아요. 저희는 괜찮아요. 그 말에 이선호 회장이 오열했습니다. 어린 것들이 도리어 자신을 위로하다니. 얼마나 착한 아이들인가. 대선이가 얼마나 잘 키웠는가. 회장님은 손주들을 하나하나 끌어안으며 다짐했습니다. 남은 생, 이 아이들을 위해 살겠다고. 대선이 목까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봄이 왔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이선호 회장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겁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였지만 이제는 더 중요한 게 있었죠. 바로 손주들이었습니다. 제가 회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사회에서 이선호 회장이 발표하자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결심은 확고했죠.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 가족을 위해 살고 싶어요. 회장님의 눈가에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 주름이 말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죠. 이선호 회장은 손주들을 데리고 충청도로 내려갔습니다. 대선이가 살던 그 마을, 대선이가 일구던 그 감자밭으로요. 집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인을 잃고 텅 비어 있던 집이 다시 사람들로 채워지게 된 거죠. 얘들아, 여기가 너희가 살던 집이야. 이제 우리 여기서 살자. 다은이가 집 안을 둘러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엄마가 쓰던 앞치마, 아빠의 기타가 놓여있던 자리, 모든 것에 부모님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아빠, 엄마, 다은이가 사진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동생들도 하나둘 언니 곁에 모여들었죠. 이선호 회장은 아이들을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실컷 울게 해줬죠. 그래야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 테니까요. 며칠 뒤 이선호 회장은 감자밭 옆에 조그만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대선이 부부의 무덤을 이곳으로 이장한 거죠. 아들과 며느리가 평생 가꾸던 감자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대선아, 유미야, 이제 여기서 편히 쉬거라. 아이들은 내가 잘 돌볼게. 걱정 마. 이선호 회장이 무덤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죠. 마치 대선이 부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아이들을 부탁한다고. 6남매도 부모님 무덤 앞에 섰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했죠. 아빠, 엄마, 저 이제 동생들 잘 돌볼게요. 걱정 마세요. 다은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다인이가 뒤를 이었죠.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할게. 나중에 의사 될 거야. 다연이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많이 보고 싶어요. 꿈에라도 나와주세요. 준호는 울음을 참느라 말을 잇지 못했고 준서는 형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죠. 막내 준우는 아직 죽음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언니들이 우는 걸 보며 따라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선호 회장이 직접 밥을 지었죠. 평생 요리라곤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배워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할아버지, 밥이 좀 타긴 했지만 맛있어요. 다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선호 회장도 따라 웃었죠. 그래,
다음엔 더 잘할게. 할아버지도 연습 중이야. 그렇게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재우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회장님은 절실히 느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의 온기였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선호 회장은 대선이가 일구던 감자밭을 다시 가꾸기 시작했죠. 칠순이 넘은 나이에 다시 흙을 만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50년 전 아버지 밑에서 감자를 캐던 그 손길이 되살아났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은이가 밭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처럼 기타를 맨 채였죠. 일하다 쉴 때면 노래를 불렀습니다. 대선이가 그랬던 것처럼요. 동생들도 하나둘 밭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인이는 물을 주고 다연이는 잡초를 뽑았죠. 준호와 준서는 감자를 나르고 막내 준우는 그 주변을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노동은 힘들지 않았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니까요. 여름이 되자 감자가 탐스럽게 연그렀습니다. 수확하는 날 이선호 회장은 흙 속에서 감자를 꺼내며 눈물을 흘렸죠. 대선아, 네가 일군 밭에서 이렇게 감자가 나왔다. 아버지가 잘 지킬게. 걱정 마라. 다은이가 할아버지 옆에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할아버지 고생하시는 거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 그랬으면 좋겠구나. 이선호 회장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다은이가 기타를 들어 올렸죠. 아버지가 즐겨 부르던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감자밭 위로 퍼져나갔죠. 동생들도 따라 불렀습니다. 언덕 위 부모님 무덤까지 들리라고 목청껏 불렀죠. 이선호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돈만 쫓으며 살았구나. 가족의 소중함을 몰랐구나. 그러다 아들을 잃고 또 다른 아들마저 잃었구나. 하지만 하늘은 손주들을 남겨주셨구나.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구나. 저녁 노을이 감자밭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이선호 회장과 육남매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봤죠.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치 대선이 부부가 하늘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았죠. 아빠, 엄마, 저희 잘 살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다은이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죠. 대답처럼요. 그날 밤 이선호 회장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에야 깨달았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늦었지만 깨달아서 다행이다. 남은 생 손주들을 위해 살겠다. 대선아, 유미야. 하늘에서 지켜봐라. 내가 아이들 잘 키울게. 그렇게 감자밭 위에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슬픔의 눈물은 이제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고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죠. 진심은 결국 통하는 법입니다. 가족은 결국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그해 가을, 다은이는 가수 오디션에 합격했습니다. 이선호 회장은 무대 아래에서 손뼉을 치며 울었죠. 대선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손녀가 이뤄낸 겁니다. 하늘에서 대선이도 분명 울고 있었을 겁니다. 기쁨의 눈물을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짜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사랑, 가족, 진심. 그것들이 모여 삶을 만들고 그 삶이 모여 이야기가 됩니다. 이선호 회장과 육남매의 이야기가 그랬듯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슴 한켠이 뭉클해지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분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